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오늘은 계속 인터뷰 부분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또 적합하게 여러분에게 맞는 걸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혼절 책방, 혼자서는 절대 읽지 않는 책을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혼자서 읽어도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는 책들을 선정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입니다. 에이트?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요. 책의 부제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하버드, 스탠퍼드, 나사, 구글 이런 곳에서 세계 상위 0.01%가 실천 중인 에이트를 만나라고 하면서 이지성 작가가 표지 띠지에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매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것 같은 이미지로 담겨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지성 작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99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자기계발,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권 넘는 책을 출간했고 총 43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 등이 있고요. 이런 책들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책이 단순히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만 소개를 했다면 제가 추천해서 이렇게 소개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하고 일맥상통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읽어드릴 부분 정리해서 읽어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퍼스널 브랜드와 연결시키는지를 또 같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는 잡스는 왜 죽기 직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나? 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요. 파트 1,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파트 2는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 대 지시를 받는 사람,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트 3,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에이트 하라 라고 하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가지 방법을 소개했기 때문에 에이트라고 장명을 한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 책을 설명하는 어떤 전체적인 컨셉이므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잡스는 왜 죽기 직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 라고 잡스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소크라테스식 경영법을 잡스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식 경영법. 이 말은 미국의 피터 드러커와 유럽의 찰스 핸디로 대표되는 소크라테스식 경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학의 계보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서 시작해서 소크라테스를 넘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 하버드 법학대학원,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지나서 조지 마셜, 그리고 피터 드러커, 찰스 핸디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어떻게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삼류 기업에 불과했던 삼성을 지금의 삼성으로 만든 이건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탄다면 그것은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실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잡스와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고 이용을 하면 제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하는 거는 그냥 실려가는 것,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거에 관람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잡스가 죽기 직전까지 매달린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잡스의 성공 요인의 핵심은 인문학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이 왜 중요하고 인문학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접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아 놓았고요.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철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가장 IT가 활성화되는 시대에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그걸 퍼스널 브랜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맥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 부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책을 읽고 후기를 남기는 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에는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인공지능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가 나옵니다.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의 결과 인간은 결국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급에 속해 있으신가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 계급에 속해 있을 자신이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가슴이 갑자기 벌렁거리시죠. 인공지능에게 지금 내가 지시를 내리는지 받고 있는지조차 생각 안 하고 계셨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에게 내가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아. 그런데 과연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신다면 이 책 빨리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 솔루션을 빨리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긴박함이 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를 대체하게 될 인공지능의 발전상을 통해 이지성 작가가 제시하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야 하고 그 답이 에이트를 하라는 말이고 그 답이 바로 퍼스널 브랜드로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근본으로 삼았던 두 분이 바로 영국의 찰스 핸디와 미국의 피터 드러커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핵심 키워드, 아마 이 당신 브랜드 연구소를 계속 들어왔던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키워드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이덴티티. 그죠?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거. 두 번째, 그 정체성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프로젝트.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아이덴티티 이 부분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알게 된 이후 다음부터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바로 피터 드러커의 와우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의 대가라고 저는 이 피터 드러커를 소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걸 포트폴리오로 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거의 맥락과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저는 찰스 핸디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여러분은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어떤 거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의 핵심은 바로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핵심은 스스로예요.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딥러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각종 데이터, 여기에는 책, 논문, 보고서, 뉴스 등을 다 망라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몇 초 안에 모두 기억하고 가장 적합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의 역량인데, 이 역량을 가진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약할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고 하면 인간은 아마 이 역량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아주 명료한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암을 치료하는 부분들에 지금 한 20, 30년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을 거예요. 암 치료에. 근데 그분은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치에 의거해서 암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시겠죠. 그런데 인공지능 의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 세계의 모든 암에 관련된 석학들이 내놓는 모든 논문과 이런 보고서나 리포트를 순식간에 데이터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최신의, 가장 최적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겠죠. 자, 내가 전문가야. 40년 동안, 30년 동안 나는 이 분야에 내가 석학이었고 지존이었어. 라고 하는 그 인간 의사는 자신을 넘어서는 다른 분야에 있는 의사와의 교류를 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보를 찾아서 읽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의사는 그걸 실시간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딥러닝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최적화된 진료법인지, 이 사람을 어떻게 진단하면 되는지를 찾아낸다는 거죠. 지금 이미 왓슨이라고 하는 IBM의 인공지능 의사는요, 그걸로 거의 90% 이상의 확실한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 확실한 진단 하에 가장 최적화된 치료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걸 이 많은 데이터, 이 우리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에이트에서는 선진국들이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싱귤레러티 대학이라고 있어요.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싱귤레러티, 이걸 특이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학교는 우리는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있다. 영향을 주는 일을 하는 능력, 되게 어렵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일본의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아시죠? 주로 암기 위주의 교육이고요.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우리가 지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핵심, 15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교육은 일본에서 시작돼서 들어온 교육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교육을 바꿨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려면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받아들인 게 국제 바칼로레아, IB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거 핵심 뭐냐면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 이게 바로 국제 바칼로레아의 핵심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 이 방법은요, 제가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소개하면서 300 프로젝트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100권의 책을 읽고 리뷰를 쓰고 100명을 만나 묻고 답하는 인터뷰를 해서 기록하고 100개의 분야에 대한 칼럼을 쓰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소개를 했었죠. 근데 이걸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예 교육과정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미래의 기회는 지식, 정보, 기술 분야를 제외한 영역에서 생긴답니다. 우리는 여지까지 그 분야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업을 위해서 했던 공부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공부가 사라진 세상, 진짜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될 진짜 공부는 도대체 어떤 공부일까요? 유럽의 선진국이나 일본이 도입하려고 하는 교육, 그 교육의 핵심은 바로 진짜 공부라고 하는 쪽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한다면 뒤처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인공지능을 공부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모르는 채 그냥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
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내용으로 에이트의 상당 부분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기술, 정보, 컴퓨터 분야에서 폭발적인 일자리 증가를 바탕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계속 많아져. 그러니까 그 많아지는 일자리를 기본으로 정보시대, 좋은 학력과 좋은 자격증을 가지면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자격증을 얻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보증 수표가 되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4차 산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학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뭐다? 일자리 감소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야. 실제 성과 내는 일에는 실수율 제로인 인공지능 약사와 감정과 몸 상태에 따라 때때로 조제 오류를 범하는 인간 약사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당신은 이미 인공지능을 선택했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알아.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해서 침이 튈 수도 있고 콧물을 만진 손으로 약을 조제할 수도 있어. 완전 더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인간이 인간이라서 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수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인간은 알아요. 결국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인공지능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대체되는 직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망 직종들입니다.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 교사, CEO, 기업 임직원,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나열하기도 힘들죠. 각종 사자가 들어가는 좋은 직업들은 예외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종말을 맞거나 종말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CEO는 왜 나와? 이런 생각하실 분들 계셔서 CEO의 업무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CEO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임직원 관리, 두 번째 기업 이미지와 자본 관리, 세 번째 투자 결정, 네 번째 데이터를 참고해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판단을 내리는 일. 어때요? CEO가 하는 일 맞죠? 그런데 이 일들은요,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니 현재 CEO가 앞으로도 유효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화 가속의 법칙에 따라서 왜 시간이 지나면 성과를 거둬들이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속도 그래프에 의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29년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간지능이 나온다. 2045년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온다. 이 얘기는요. 지금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29년이면 거의 10년이야. 10년 후면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일자리 대부분을 양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라는 뜻입니다. 조연심의 나를 증명하라 제 책이죠. 거기에는 시대가 변했고 변한 시대에 맞게 인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서는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이 사람들은 단순 육체 노동자야. 성실성만 있으면 인재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대체하는 단어가 바로 블루칼라 워커였어요. 그죠? 파란색 노동복 차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 그런 인재에서 20세기 정보산업시대로 넘어갔죠. 정보산업시대에는 자격증을 따고 그 분야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인재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대부분 고도의 정신노동을 합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죠? 회색 빌딩 안에서 주로 일을 하죠. 화이트 컬러, 그러니까 화이트, 흰색 옷을 입고 일을 한다 그래서 화이트 컬러 워커가 대세였죠. 의사, 회계사, 변호사 전부 다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일을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화이트 컬러까지 블루 칼라는 자동화로 대체가 됐을 거고요. 화이트 칼라 인재는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머리 써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앞으로 더 똑똑해지는 인공지능이 그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시대에서 21세기 지식 창조 시대가 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이때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골드 칼라가 뜬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아이디어로 승부를 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일해야 돼? 바로 이 분야가 제가 지금 에이트를 소개하면서 앞단에 소개했던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인재, 책을 읽고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말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골드 칼라라고 소개해드리면 딱 맞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에이트에서는 이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다음에 이 골드 칼라 대신에 뉴 칼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뉴 칼라라는 대상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역량을 키우는 것만이 나날이 똑똑해지는 인공지능을 앞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공감 능력이라 하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힘들어하지? 저 문제는 왜 생겼지? 이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생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 상상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창조적 상상력은 빅C, 미들C, 리틀C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건 어떤 크리에이티브 역량이냐면 빅C는 인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는 수준의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소개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가 바로 이에 해당해요. 그러면 리틀 C는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냐면 다중지능 이론의 하버드대 교수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하는 바로 일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이야기합니다. 미들 C는 빅 C와 리틀 C 사이에 있는 창조적 상상력이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떤 창조적이냐? 바로 리틀 C, 일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정도의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또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건 뭐냐면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한국인의 99.997%, 그냥 거의 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미래에는 프레카라트로 전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프레카라트는 불안정한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인 프레카리오라는 단어와 노동 계급을 뜻하는 독일어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로서 바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에 거의 투입이 안 돼서 난민 수준의 노숙인 수준의 그다음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사는 상태가 바로 프레카리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국인의 대부분이 이 프레카리아트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서울대 공과대 유기준 교수팀이 2017년에 미래의 도시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90년의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한 결과 한국인의 99.997%가 프레카라트가 된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와,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프레카라트가 보이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꿈과 열정이 없다. 둘째,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셋째,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는다. 어때요? 이런 특징이 있으면 결국 노숙인, 난민,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으로 전락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꿈이 없다, 열정이 없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를 계속 고민하는데 여기서 예견한 프레카라트랑 별반 다르지가 않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간 근로자 1만 명당 이 로봇 수가 이렇게 배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 평균이 69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 평균보다도 462대가 더 많은 만 명당 531대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 세계 1위랍니다. 이대로 가면 IT 기술의 발전과 로봇이 점점 더 많이 이 보급됨에 따라서 원하지 않아도 빠른 시간 안에 어지간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야. 결국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아이디어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에 지식을 토대로 생각을 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2015년 UN 발표 국민 평균 독서량을 보면 세계 166등으로 거의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자발적 천민, 자발적 문맹으로 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갑갑하죠. 이래도 시간이 없어서 노안이 와서 도대체 뭘 읽어야 될지 몰라서 꿈을 몰라서 책을 안 읽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앞으로의 필요한 교육은요, 단순히 교과서를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자기 내면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을 하는 능력, 내 안의 컴퓨터, 창조적 두뇌를 다루는 법,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 내면의 예술성,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는 법 등 이런 게 바로 앞으로 배워야 될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글의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구글 글라스, 구글의 비밀 연구소, 구글 스트리트 뷰들을 개발한 서베스천 스럼뿐만 아니라 구글을 공동 창업한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이 강조했던 교육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몬테소리 교육입니다. 갑자기 인공지능 시대 얘기하다가 몬테소리가 나오는데 오잉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기르는 교육으로 몬테소리 교육법을 이야기했고요. 이 교육의 핵심은 바로 자유, 몰입, 성취, 그리고 반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 자신이 공부하고픈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몰입과 집중, 신나게 집중하고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집중하고 몰입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성취. 이게 바로 성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가 이어졌어요. 신났으니까 이 사람은 다시 또 새로운 분야를 찾아요. 새로운 공부를 찾고 더 깊은 집중력과 몰입을 하고 또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런 반복의 이 메커니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몬테소리의 철학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것 같아.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고 몰입해서 성취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여기에는 평생 유치원에 대한 개념도 나옵니다. 미첼 레스닉이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유치원 아이들의 놀이 학습 방법을 따라서 상상하게 하고 창작하게 하고 놀이하게 하고 이걸 공유하고 다시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죠. 하버드가 선택한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이제 스펙 중심의 노잉,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경험과 포트폴리오를 중시하는 being과 doing으로 이제 하버드가 바뀌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늘 퍼스널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what you know, 뭘 알고 있는가를 이제 묻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what can you do, 너 뭐 할 수 있는데를 이제 질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지식 교육, 지금까지 읽고 배우고 암기하는 지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하고 가르치며 공감하고 창조적으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핵심이 바로 골드 칼라가 일하고 배우는 방법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걸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의 원천 10가지 생각 공부법과 아인슈타인의 생각 공부법이 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탠퍼드대 디스쿨의 디자인 싱킹 5단계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철학을 해야 되고 수사학, 즉 글쓰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고 대체되지 않고 나로 살 수 있느냐? AT에서 말하는 8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1. 디지털을 차단하라. 매일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소비자로 사는 거고요. 진짜 그 분야에서 생산자로 사는 사람들은 디지털을 차단하고 생산을 위한 시간을 꼭 확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끊임없이 배우란 뜻이고요. 세 번째, 노잉을 버려라. 노잉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뭔가를 배우는 익숙한
암기하는 게 아니라 being하고 doing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하라. 다섯 번째,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여섯 번째,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일곱 번째,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여덟 번째,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렇게 8에서 8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에서는 철학과 문학을 중시하는 인재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마무리하는 멘트로 소개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창의적인 분석을 하고, 이 말은 창조적 상상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이를 글로 가장 잘 쓰고 창조적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다는 뜻이겠죠. 가장 잘 설명한, 공감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는 그런 학생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가장 좋은 대학에 간답니다. 결국 퍼스널 브랜드를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던 걸 정리한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자신의 분야를 찾고 그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고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질문하고 토의하고 관련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과 탁월성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련 포트폴리오를 축적하는 것. 그 과정과 결과를 데이터로 남겨 컴퓨터가 알게 하고 빅데이터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길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서 자타공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히트작이 되면 바로 성공한 퍼스널 브랜드가 되어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 진짜 그 진가를 발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다음 3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AT에 대한 후기를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인공지능 시대가 무섭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 한 권을 어떻게 이 퍼스널 브랜드와 연결하면 되는지를 연결시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는 퍼스널 브랜드 관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들을 이렇게 읽고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절 책방이 바로 이런 컨셉으로 소개해드리는 거죠. 자, 당신 브랜드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